반갑습니다. 저희 민주노총 인천본부 노동상담소에서 진행하는 무료 시민 노동법률 강좌 지금 마지막 4강째 하반기 교육 4강째 오늘 시작을 할 거고요. 저는 인천본부 노동상담소가 3군데 있는데 그 중에 선악역 쪽에 있는 남동상담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김은복 노무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적용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린다고 했고요. 대한민국에 이런 법이 있어요. 원래 이 사대보험, 이런 사대보험이 하나하나 만들어졌고 이것들이 이제 총괄하는 이런 법들이 나중에 만들어서 이제 갈무리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소개하는 내용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사대보험이라고 부르는 얘네들을 대한민국 법에서는 사회보험이라고 부른다라는 걸 말씀드리려는 거예요. 사회보험이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대보험을 말한다라는 거죠. 국민연금이 어떤 목적으로 만들어졌는지는 충분히 이해하시죠?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고요. 고용보험이 실업자와 일자리 직업능력과 관련돼서 고용보험이라는 게 만들어졌다는 것도 충분히 아실 거예요. 산재보험도 당연히 아실 거고요. 그 이름에 이 사회보험의 목적이 그 이름에 다 들어가 있잖아요. 특징을 볼게요. 의무가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죠. 회사에서 안 들어주는 경우 또는 노동자가 들어주지 말라고 하는 경우. 그죠? 그러면 회사에서 안 들어주는 경우는 당연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노동자가 나 저기 월급에서 떼는 거 싫으니까 들어주지 마. 라고 해서 회사에서 안 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문제가 됐어요. 그 회사가 책임이 있다, 없다? 제가 뭐라고 했죠? 의무가입이라고 했죠. 있다예요. 그건 이유가 안 돼요. 네. 이유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희 상담소에 간혹 사업주들도 상담을 와요. 전화를 하기도 하고, 그러면 솔직히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보통은 그런 경우에 사대보험료 안 띄고 더 많은 월급을 주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서로 이렇게 나름의 합의를 한 거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노동자가 그 사실을 인정을 해도 회사의 잘못이에요. 징수 의무가 회사에 있는 거거든요. 그걸 띄어다가 국가에다가 보험공단에다 납부할 의무가 회사에 있는 거예요. 그걸 하지 않은 책임은 회사에 있다. 자, 그럼 어떤 사업장에 적용되냐? 앞에 말씀드린 대로 모든 사업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모든 사업장의 적용이 원칙이지만 모든 법이 예외가 있잖아요. 그게 아마 궁금하셔서 남아 계셨을 거예요. 그죠? 적용제외 사업장을 보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의 적용제외 사업장은 요 3가지 케이스예요. 자, 보면 요거 지역가입하라는 얘기예요. 직장가입이 아니라 맨 위에 소재지가 일정하지 않은 거. 그리고 개인 사업자가 노동자 없이 나 혼자 이제 자영업하는 사람들 지역가입자라는 얘기예요. 네? 그리고 적용제외 노동자만 사용하는 사업장 뒤에 보면은 뭐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 한 달 동안 60시간 미만의 초단시간 노동자 이렇게 이 노동자들은 사대보험 안 들어줘도 된다는 것들이 있거든요. 요 유형에 해당하는 노동자만 채용하고 있을 때는 지역가입하는 얘기예요. 사장 보고. 예? 사장 개인이. 근데 법인이 아니라는 거는 뭔 말이냐면 주식회사가 법인이잖아요. 그죠? 이 주식회사 같은 법인의 사업주는 대표이사죠. 그죠? 아니에요. 주식회사 법인이 사업주예요. 대표이사는 법인이라는 주식회사라는 그 법인이 사업주고 대표이사는 이 법인의 대리인이에요. 법인이라는 거는 사실상 종이조각이잖아요. 근데 법적으로 인격을 인정해주고 있는 게 법인이에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종이조각이가 계약도 할 수 있고 빚도 질 수 있고 이런 거예요. 예? 채권도 가질 수 있고. 근데 실제로 이 종이조각이가 행동을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표이사, 무슨 이사 이런 대리인들을 세워서 그 행위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사용자의 역할을, 경영 담당자로서의 사용자의 역할을 이 이사들한테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인이라는 사업 조직 안에서 대표이사건, 이사건, 이 사람들은 사용자 측이잖아요. 그렇죠? 사용자지만 이 사업 조직 안에서는 조직원, 직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법인은 대표이사도 든다는 얘기예요. 말하자면 직원으로서 보수를 받으니까. 근데 이런 법인이 아니라 개인 사업자일 땐 지역가입 해라. 노동자, 채용한 노동자 중에 사대보험, 국민연금 건강보험 줄 사람 없으면 그 사장 혼자 자영업하는 건 지역가입 해라. 이런 얘기인 거예요. 고용산재보험은, 도시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다 적용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적용 안 되는 경우가 농림어수, 법인이 아닌데 동시에 5명도 안 되는 사업자. 예를 들어서 요즘 농장을 주식회사로 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법인으로 농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주식회사 농장인데 거기에 일하는 노동자가 3명이에요. 고용보험, 산재보험 든다 안 든다? 든다. 자, 요번에 법인 농장이 주식회사 농장이 아니래요. 아니에요. 농장주가 개인적으로 하는 농장이에요. 근데 노동자가 6명이에요. 고용산재보험 든다 안 든다? 들어요. 든다. 둘 중에 하나만 해당돼도 든다. 둘 다 해당 안 돼야 안 든다. 주식회사 농장이 아니면서 농장주가 개인으로 하는 거면서 동시에 그 일하는 노동자가 5명이 안 될 때만 안 든다. 아시겠죠? 그리고 가사 노동자의 대표적인 유형이 우리 흔히 말하는 가정부족, 개인 운전기사, 그 집에서 채용한 정원사. 그러니까 사업주가 그 가정인 경우에는 법을 적용하지 않겠다. 대한민국이 현재 이래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최저임금법 다 가사 사용인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않고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고용보험, 산재보험도 안 들어요. 자, 그럼 가입 대상 노동자는 누구냐? 모든 노동자다. 그런데 적용하지 않는 노동자의 유형이 있다. 앞에서 이제 개인 사업자이면서 적용 제외 노동자만 있을 때는 그 사업주는 지역 가입해라. 직장 가입 아니다. 그런 말씀 드렸는데, 자, 쭉 보시면 1개월 미만의 일용 노동자가 공통적으로 좀 나오죠. 그리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도 좀 공통적으로 나와요. 예. 정리해보면, 이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이 2가지가 공통적으로 나와요. 1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노동자와 월 6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 건강보험은 딱 2개죠, 그쵸? 고용보험은 일용노동자는 없고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만 있어요, 그쵸? 그리고 산재보험은 적용제외 노동자가 있다, 없다? 없다고 써있죠. 산재보험은 노동자는 다 드는 거예요. 산재보험 노동자는 다 드는 거예요. 자, 요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와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는 뒤에 화면에서 다시 말씀드릴 거고요. 국민연금 볼게요. 60세까지만 직장 가입, 그러니까 국민연금 가입하는 건 다 아시죠? 60세 지나도 나 더 국민연금 낼래 해서 나중에 연금 수급을 금액을 올릴 수 있는 거 다 아시죠? 기초생활수급자 적용 제외하는 거는 이중으로 급여 주지 않겠다는 거죠, 그렇죠? 예. 건강보험은 1개월 미만의 일용노동자,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이 2가지 유형은 국민연금에서도 적용 제외예요. 고용보험에서는 일용노동자에 대한 적용 제외 내용은 없어요, 그렇죠? 없어요. 근데 60세 미만의 노동자 적용 제외 규정은 있고, 외국인 노동자, 이주 노동자들은 당연 적용인 경우가 있고 아닌 경우가 있고, 그런데 우리가 흔히 고용허가제라고 얘기하는 경우가 비자가 E9이에요. 요거는 이제 임의 가입이에요. 가입을 신청하면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나중에 실업급여를,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는. 그리고 방문취업, 재외동포. 방문취업도 주로 재외동포한테 나오는 비자 유형이에요. 우리 조선족 동포들, 또는 고려인들, 이런 분들이 H2 비자를 받아서 자기네 나라 갔다가 한국 들어왔을 때 일했다가, 외국인이 한국에서
원칙적으로는 일할 수 없다가 대부분의 국가의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재외동포들이 방문 취업 비자를 받아서 비교적 이분들은 좀 자유롭게 대한민국에서 일을 하세요. 그리고 재외동포 체류하면서 일하시는 F4 비자. 그리고 고용보험에서 65세 이상인 노동자들 65세부터는 고용보험료 안 뛴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틀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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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민연금이 60세 되면은 마치 정년퇴직하듯이 자동으로 끝. 그죠? 고용보험은 65세 되면 자동 끝이 아니라 내가 원래 다니던 직장에서 65세가 됐어요. 그래도 그만두지 않고 계속 다녀요. 그럼 계속 고용보험료를 떼요. 그러다가 이 직장을 그만두고 다음 직장 들어갈 때부터 안 뛰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일단 이렇게 적어놓고 이제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또 뒤에 설명이 붙어 있는 거죠, 법에. 네. 근데 여기에 뭐 고용안정사업, 직업능력개발사업을 적용한다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설명이. 이건 뭔 소리냐? 우리가 이제 고용보험하면 크게 세 가지 사업이 있어요. 고용보험료를 걷어들여서 뭔가 사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사업하는 게 대표적인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실업급여 사업. 요거는 노동자한테 혜택이 가니까 실업급여 사업에 대한 보험료는 노사가 반반씩 내요. 근데 고용안정사업이나 직업능력개발사업은 이 지원금이 다 회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건 노동자 월급에서 보험료 안 떼요. 회사에서만 보험료를 받아요. 그러니까 요거는 65세가 넘은 노동자를 채용한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겠죠. 그렇죠? 자, 적용제외 노동자 이제 설명드렸습니다. 외우실 필요 없어요. 기억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앞에서 요 두 가지 유형이 국민연금 건강보험 둘 중에 60시간 미만 유형이 고용보호에서 적용제외로 들어가니까 요것만 따로 정리해서 볼게요. 먼저 일용노동자. 국민연금 건강보험에서는 적용제외다. 근데 고용산재보험에서는 적용한다. 고용보험에서는 60시간 미만만 있었죠. 그쵸? 그러니까 일용노동자는 적용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얘네들은 뭐 지역가입, 직장가입이 있는 국민보고, 얘네들은 이제 지역가입이라는 게 없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노동보험이에요. 네. 사회보험 중에서 고용산재보험은 노동보험이에요. 노동보험은 일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가 없어요.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일용노동자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일용노동자하고 개념이 달라요. 이렇게 써있죠.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사람이 일용노동자인 거예요. 얘네들은 보험료를 징수하고 그 보험료 가지고 사업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 보험료를 징수하기에 편리한 개념을 갖다 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당을 받는 방식으로 일을 하는 경우 케이스는 되게 많지만 건설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는 경우 또는 미화시설에서 일용직으로 이런 아주 다양하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상용직처럼 일하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래서 아예 그냥 1개월 미만의 일용직이다라고 얘네들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다 마찬가지예요. 네? 산재보험에는 뭐 이런 적용제외가 없기 때문에 일용노동자에 대해서 뭐 굳이 개념 따질 필요가 없고. 자, 근데 일용노동자는 1개월 미만으로 고용된 노동자인데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를 1개월로 20일로 썼어요. 근데 일을 잘해. 그래서 계속 일을 해. 일을 하다 보니까 따로 계약서는 안 썼지만 한 달, 두 달, 세 달, 네 달 계속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노동자는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을 직장가입으로 가입시켜줘야 돼요. 언제부터? 일을 쉬는 거죠. 처음부터? 6개월. 한 달 될 때부터. 처음부터 1번. 한 달 될 때부터 2번. 제 성분은 따로 준비 못했습니다. 2번이에요. 한 달 될 때부터. 자, 고용산재보험은 일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가 없어요. 노동보험은 일용노동자에 대한 적용제외가 없고 일용노동자는 1개월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를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일용직으로 신고했으니까 사재보험 안 들어도 돼 많이 얘기하잖아요. 뻥이다. 아시겠죠? 한 달 넘으면 국민연금 건강보험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요번엔 월 60시간 미만의 단시간 노동자. 월 60시간 미만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주당 15시간 미만 노동자가 보통 한 달이 4주인 경우들이 많으니까, 한 달 60시간 이렇게 계산이 되더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월 60시간 또는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연금, 건강, 고용보험이 적용이 안 돼요. 일용 노동자는 연금, 건강이 없고 60시간 미만 단시간 노동자는 연금, 건강, 고용이 적용 안 돼요. 산재는 다 들어가요. 산재는 다 적용 제외 없어요. 농림, 어수, 비법인 5인 미만만 적용 제외예요. 그런데 요게 달라요. 여기서부터 헷갈려요. 국민건강은 60시간 미만 노동자는 한 달이건, 두 달이건, 세 달이건, 1년이건 계속 월 60시간 미만으로 일하면 계속 국민건강 안 들어도 돼요. 근데 고용보험은 3개월까지만 안 들어도 되고 3개월 넘어가면 그때부터 들어가야 돼요. 입사 시점부터 드는 게 아니라 3개월 넘어가는 시점부터. 예. 요거 외우실 필요 없고 찾아보시면 돼요. 나중에 혹시 아리까리 하시면. 이해는 하셨죠? 예. 그러니까 60시간 미만 노동자라고 해서 사대보험 적용 안 돼가 아니라 고용과 산재는 적용된다. 이해하셨죠? 자, 요번에 이중 취업에 대해서 투잡 많이 뛰어요, 요즘에. 이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 뭐 대리운전이나 뭐 배달 서비스, 퀵 택배 뭐 이런 식의 이제 아까 그 네 번째 주제로 설명드리는 게 그거거든요. 원래는 노동법상 노동자로 인정이 안 돼서 4대 보험이 직장과 일자로 인정이 안 됐지만 이제 전국민 고용보험 하면서 이제 적용을 해주고 있는 직종들. 투잡을 뛸 경우 또는 뭐 아니면 알바를 두 개 뜰 수 있죠. 뭐 사우나에서 밤에 하고 편의점에서 낮에 하고 이렇게 투잡을 뛰는 경우 어떻게 적용하느냐?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그 사람이 버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다 합쳐서 보험료를 내요. 그러니까 각각의 내가 투잡을 뛰든 쓰리잡을 뛰든 각각의 직장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서 보험료를 부과해요. 근데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보험료를 내요. 주된 사업장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일용직이 아닌 상용직으로 채용된 사업장이 우선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이 돈을 더 많이 주는 사업장. 요것도 좀 비슷비슷해. 아리까리해. 그러면은 더 많은 시간을 일하는 사업장. 요것도 좀 비슷비슷해. 아리까리해. 그러면 마지막으로 그 노동자가 선택한 사업장. 요 순서대로 적용을 해요. 이거는 어느 사업장에서 비자발적 이직을 했을 때 구직급여를 주느냐 안 주느냐하고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된 사업장이 아닌 데서 그만뒀을 때 구직급여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그 얘기예요. 그러면은 주된 사업장이 아닌 데서 그만뒀고 주된 사업장을 계속 다닌다. 그럼 이 사람은 실업자가 아니잖아요. 근데 주된 사업장을 비자발적으로 그만뒀어요. 근데 이 부수적인 사업장이 월 60시간이 안 돼요. 그러면 어차피 여기는 고용보험 들어가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럼 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런 순서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용직인 경우가 원칙이고 그러면서 더 많이 주는데 더 길게 일하는데 둘 다 아리까리하면 마지막으로 선택. 요 순서로 가요. 산재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돼요. 네. 모든 사업장에서 얘네들처럼 모든 사업장에서 버는 수입에 대해서 보험료를 징수해요. 산재보험료를 월급에서 띄어요? 혹시 월급에서 산재보험료 띄는 분 있으세요? 띄면 안 돼요. 산재보험료는 100% 회사에서 내는 거예요. 특수고용직은 예외고요. 특수고용직은 반반인데 산재보험은 원래 산재보험 제도가 없을 때 노동자가 산재를 당하면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해서 목돈을 받아낼 것을 평소에 보험료로 나눠내는 거기 때문에 이건 월급에서 뛰는 게 아니에요. 특수고용은 특수고용직 노동자가 우리가 볼 때 아무리 봐도 노동자인데 대한민국 국가는 특수고용 노동자를 노동자다라고 아직 용감하게 인정하지 않아요. 사업주의 성격이 좀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 계속 그 인정을
계속 미루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도 계속 미루고 있고요. 그래서 사업주의 성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보험료를 반반씩 내는 거예요. 자, 휴직자한테는 어떻게 처리하느냐? 국민연금은 내가 이제 휴직이 들어가요. 휴직 들어가면 국민연금 안 내요. 다만 요거 신청은 꼭 하셔야 돼요. 납부 예외 신청을 하셔야 돼요. 휴직 기간 동안에 안 내요. 근데 내가 11월 1일부터 휴직 들어가요. 그럼 11월 달 국민연금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안 내요. 안 내요. 근데 11월 3일부터 휴직 들어가요. 11월 달 국민연금 내요? 안 내요? 내요. 내요. 그러니까 내가 11월 달에 하나도 일을 안 한다. 네? 그러면 납부 예외도 11월 달에 하나도 일을 안 한다. 1일부터 휴직 들어가요. 그럼 10월 달까지만 일한 거잖아요. 그럼 11월 달에 통째로 안 내요. 납부 예외가 돼요. 근데 11월 달에서 하루라도 일을 한다. 11월 2일부터 휴직이다. 그러면 한 달치 국민연금을 다 내는 거예요. 그리고 복직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딱 그달 말일까지 휴직하고 다음 달 1일부터 복직하면 그달 말일까지 안 내는 거예요. 근데 이제 다음 달 만약에 3월 5일에 복직한다. 그럼 3월 달 안 내요. 그리고 4월부터 내는 거예요. 네. 건강보험은 납부 예외가 아니라 납부 유예 신청이에요. 유예라는 건 뭐예요? 미루는 거예요. 유예는 미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미뤘다가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좀 몰아서 낸다는 얘기죠. 몰아서 내는데 월 보험료의 3배 이상이면 나눠낼 수 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3달 이상 휴직이면 나눠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리고 나눠내는데 무급휴직, 육아휴직은 절반 깎아주더라. 그리고 휴직 중에 유급휴직도 있잖아요. 그죠? 유급휴직은 내가 원래 받는 건강보험공단에 이제 이미 들어가 있는데 월 보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거 기준으로 월 보수가 예를 들어서 300만 원인데 내가 유급휴직으로 100만 원을 받는다. 그럼 그걸 때 200만 원에 대한 보험료의 절반을 깎아준다. 이런 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건강보험은 납부를 유예해서 미뤄서 한 번에 내지만 50% 깎아주고 3달 이상 휴직했으면 나눠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고용보험은 다 내요. 그냥 휴직해도 계속 내요. 휴직해도 계속 내는데 내년 3월 달에 정산할 때 그때 반영을 해요. 정산할 때 반영한다. 산재보험료는 휴직 신고를 하면 안 낸다. 회사에서 안 낸다. 산재보험은 아까 적용제외가 없다고 말씀드렸죠. 1시간을 일하건 일용직으로 일하건 투잡을 뛰건 쓰리잡을 뛰건 일을 하다가 업무상 재해이기만 하면 산재보상이 되니까 보험료도 적용제외 없이 되는 거고, 그런데 일을 안 해요. 그러면은 위험에서 일단 벗어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보험료도 안 내고 그러는 거예요. 깔끔하죠? 제 설명도 좀 깔끔하죠? 네. 고맙습니다. 자, 피보험 자격을 보통 우리가 민간보험 가입할 때에는 계약서 쓰면 피보험 자격이 생겨요. 그리고 계약이 끝나면 피보험 자격은 끝나요. 그렇죠? 근데 이런 사회보험과 노동보험은 노동보험이 사회보험에 들어가지만 얘네들은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입사를 하면서 피보험자가 되고 자격을 취득하고 퇴사를 하면서 피보험자 자격이 상실돼요. 그러니까 입사와 퇴사가 피보험 자격 취득과 상실이에요. 이걸 언제까지 신고하느냐? 건강보험 빼고는 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다. 건강보험은 입사한 때부터 14일, 퇴사한 때부터 14일 내에 신고한다. 그러니까 건강보험 빼고 나머지는 다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담들이 언제 있냐면 다른 직장에 이제 여기 좀 마음에 안 들고 어쩌고 해서 사직서를 내고 바로 다음 직장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이쪽 직장에서 까다롭게 굴면서 저쪽 직장 사대보험 다 끝냈다라는 서류를 들고 하라는 경우들이 있나 봐요.
근데 상실 처리가 안 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요거를 일단 알려드리죠. 그래서 요 기간 안에 있으면 아직 상실 처리가 안 돼 있을 수 있다. 그러니 사직서를 쓴 걸 사진 찍었던 걸 제출하거나 해라. 근데 이제 까다롭게 보는 경우에는 쫓아가서 빨리 신고해달라고 바지가랑이 붙들으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자, 어쨌든 얘네들은 요 기한까지만 지켜주면 되니까. 네. 자, 그리고 요 보험료 내는 것도 내가 취득을 1일부터 입사를 해요. 11월 1일부터 입사했으면 11월 1일부터 보험료를 내요. 근데 11월 1일부터 입사한 게 아니라 11월 2일부터 입사해서 일을 해요. 그럼 11월 달 안 내요. 앞에서 말씀드린 거하고 같은 원리예요. 마지막 달도 마찬가지로 10월 31일까지만 일하고 퇴사했어요. 그럼 11월 달 거 보험료 안 내요. 그런데 11월 1일, 2일까지 일하고 퇴사했어요. 그럼 11월 달 거 국민건강보험료 내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노동보험은 그런 거 없이 딱 날짜 계산해요. 그 날짜만큼 비례해서 보험료를 받아갑니다. 네. 국민건강보험료는 그래서 첫 달에는 노동자 입장에서 뭐 같아요? 보통 1일 맞춰서 입사하는 일은 잘 없잖아요. 그죠? 퇴사는 말일 맞춰서 퇴사하는 경우들이 많지만 1일 맞춰서 입사하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래서 첫 달에는 뭐 맡겨요? 내 월급에서. 네, 11월 4일에 입사했다 치고 뭐 맡겨요?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 건강보험하고 국민연금은 12월 달 거부터 떼요. 11월 1일에 입사했으면 11월 달 거를 띄지만 1일 지나서 2일 이후로 입사했으면 그 달 거를 안 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첫 달에 안 떼요. 고용보험만 떼요. 산재보험은 노동자한테 안 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고용보험이 0.9% 뛴단 말이에요. 1.8% 내는 거니까 노사 반반씩 실업급여가 0.9% 떼요. 근데 국민연금 건강보험을 합치면 대략 한 8% 정도 돼요. 네? 8% 좀 넘어요. 9% 좀 안 되고. 그러면은 첫 달에는 0.9% 뛰다가 둘째 달 월급부터 거진 한 10배 가까이 뛰는 거죠. 내 월급에서 뛰는 게. 놀라지 마시라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요거는 다들 아실 거예요. 국민연금은 연금관리공단, 건강보험은 건보공단, 고용보험은 고용센터, 산재는 근로복지공단. 근로복지공단은 산재 업무만 하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는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하거나 뭐 이랬을 때 이제 임금을 대신 주는 대치급금 뭐 이런 제도도 있어요. 그런 것도 하고 퇴직연금 사업도 하고 뭐 그리고 이제 장애인 노동자에 대한 취업발전 뭐 직업훈련 저소득 노동자들에 대한 뭐 저리 대출 뭐 각종 사업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 근로복지공단이라고 부르고 근로복지공단의 가장 대표적인 사업이 산재보험 사업이에요. 다들 아시는 거지만 이 화면을 보여드리는 건 건강보험공단이 이 사내보험을 모두 보험료를 징수하는 역할을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해서 하더라, 몰아서 하더라. 요걸 소개해드리는 거고, 그리고 근로복지공단은 산재보험을 위주로 처리하고 고용센터가 고용보험을 처리하는데 고용보험 피보험 자격관리를 고용센터가 하지 않고 근로복지공단이 하더라. 요거 소개해드리려고 보여드립니다. 이거 무슨 말이냐면 회사에서 나의 월급에서 사내보험 안 띄고 3.3%만 띄었어요. 그러다가 사표 쓰라고 해서 이제 공고사직 쓰고 나왔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죠.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용센터 가서 신청해야 되죠. 고용센터에서는 보험료를 납부한 기간이 180일이 돼야 되잖아요. 가입한 기간이. 가입한 기간이 없잖아요. 사대보험 안 들고 3.3%만 떼었는데. 그럼 가입을 시켜야 되잖아요. 내가 이 회사에서 노동자로 일했다. 나는 통장에 월급 들어온 내용을 쭉 보여주면서 신분증이랑 월급 들어온 내용을 통장에 들어온 내용을 쭉 보여주니까 여기서 노동자로 일했으니까 조사해서 소급해서 고용보험 가입시켜줘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예요.
그걸 어디서 한다? 근로복지공단에서 한다. 네? 그러니까 3.3%만 뛰다가 나중에 실업급여 받아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고용센터 찾아갔더니 또 근로복지공단 가라는 소리를 들으시게 되니까 발품 팔지 마시라고 소개해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고용센터를 가시는 게 순서다라는 거죠. 자, 이렇게 첫 번째 주제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주제 사회보험료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보험료를 산정하는 기준은 요거예요. 빨간색. 일에서 번 소득에서 비과세를 빼고 그걸 가지고 보험료를 거기에 몇 프로 이렇게 계산해요. 건강보험은 요게 더 깊긴 해요. 국외에서 일에서 번 소득 중에 비과세. 그러니까 외국에서 일해서 번 소득 중에 세금 띈 게 있고 안 띈 게 있을 거잖아요. 그죠? 세금 띈 거는 외국에서 띄었으니까 대한민국에서 더 안 띄고 외국에서 일해서 벌어들인 것 중에 세금 안 띈 거는 대한민국에서 띈다. 이 얘기예요. 말하자면. 건강보험은. 근데 특별히 우리 중에는 이런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요거 보시면 돼요. 일해서 번 거에서 비과세 빼서 거기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 자, 이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소득을 뺀 이거를 부르는 이름은 소득, 보수, 이게 조금씩 달라요. 노동보험은 보수라고 하고, 건강보험도 보수라고 하고, 금연금 소득이라고 하고, 또 노동보험은 또 월평균 보수를 따지고, 뭐, 그래요. 근데 뭐, 이름이 다르건 어쨌건 내용은 일에서 번 소득에서 비과세를 뺀 거에다가 곱하기 몇 프로다. 이거예요.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뭐냐? 뭐가 비과세인데? 이게 궁금하죠, 그죠? 네. 그래서, 자가운전비 20만원까지 비과세인 거 많이들 아시죠? 그러니까 차일 경우에 내가 내 명의의 차를 가지고 출퇴근을 하고 뭐 일정 업무에도 쓸 수 있겠죠. 그 경우에 20만 원까지 비과세로 지급이 돼요. 10대 10만 원까지 비과세 이것도 많이들 아시죠. 요 내년부터 20만 원으로 올라간대요. 10대 비과세가. 산재 위로금도 비과세래요. 요 정리하면서 공부한 거예요. 저도 잘은 몰라요. 그리고 자녀보육수당도 비과세래요. 근데 부부가 각각 10만 원씩.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는 1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거예요. 나랑 내 배우자랑 합쳐서 20만 원까지 비과세라는 거죠. 내가 다니는 회사랑 배우자가 다니는 회사에서 각각 10만 원씩. 조건은 만 6세 이하 육아. 이게 조건이에요. 취재수당, 벽지수당 이렇게 업무를 위해서 오지에 방문을 해야 되는 경우에도 뭐 나름의 비과세가 한도가 20만 원까지 있대요. 처음 알게 된 거는 요거예요. 이 시간의 근로수당, 연장수당, 야간수당, 휴일수당도 비과세가 되는 경우가 있는데 조건이 내가 현재 210만 원 이하로 단가가 정해졌어요. 내 실소득이 아니라 여기에다가 이제 플러스 뭐 시간의 수당 뭐 이렇게 붙을 거 아니에요. 근데 고정급여, 기본급, 뭐 업무수당, 직책수당 이런 고정급여 있잖아요. 그게 210만 원 이하면서 작년에 내가 벌어들인 소득이 3천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내가 올해 240만 원까지 이 시간의 수당을 비과세로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한 달에 평균 20만 원 그걸로 비과세 처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작년에 3천만 원이 안 되고 올해 내 고정급이 210만 원이 안 되면 월 평균 20만 원씩 비과세 처리가 되더라. 네. 그러니까 그래서 사회보험료는 일에서 번 돈에서 비과세를 뺀 거에다 곱하기 몇 프로다. 자, 국민연금은 이제 보험료를 어떻게 적용하는지가 요게 이제 헷갈려요. 그냥 내가 올해 이번 달에 받은 월급에서 곱하기 몇 프로 하면 좋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얘네가 예전에는 처음에 이런 제도들이 들어왔을 때 어떤 방식으로 했냐면 연초에
나갈 인건비를 대충 대략 예상해서 거기에 대한 보험료를 몰아내고 그리고 연말에 실제로 나간 인건비를 가지고 정산해서 더 받아내거나 돌려주거나 이런 식의 제도를 운영을 하다가 지금은 아예 보수를 기준으로 해서 주는데 작년 거를 기준으로 해서 올해 적용받기 때문에 헷갈려요. 그래서 이게 네 가지가 다른데 국민연금은 작년 거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료를 낸다. 2021년 1월부터 12월까지 보수를 기준으로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낸다는 거예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복잡하게 기억하실 필요 없어요. 그냥 이해하시면 돼요. 네. 21년 거 내 소득을 가지고, 네. 그러니까 내가 21년에 입사를 했는데, 21년 거 소득을 가지고 22년 7월부터 23년 6월까지 적용한다. 근데 내가 22년 1월 달에 입사를 했어요. 올해 1월 달에 입사했어요. 그럼 작년 소득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22년 1월 달에 입사할 때 그 처음 산정한 소득 가지고 22년 국민연금 내고 23년 국민연금 내고 24년 6월까지 국민연금을 낸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22년 소득이 1년치가 나오겠죠. 그걸 가지고 다시 23년 6월부터 23년 7월부터 24년 6월까지 내고 이런 식으로 국민연금은 그렇게 작년 거 가지고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내는데 작년 게 없을 때는 처음 소득 가지고 좀 더 긴 기간 낸다라는 거예요. 뭐냐? 어느 날 국민연금이 훅 올라가는 때가 온다는 거죠. 월급이 매년 조금씩 올라가잖아요. 보통은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래서 국민연금이 훅 올라가는 시점이 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은 그런데 국민연금 그래서 작년 기준으로 올해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국민연금 보험료를 낸다고 말씀드렸고 건강보험은 올해 거 기준으로 보험료를 내는데 실제로는 국민연금하고 같아요. 이 기간만 7월, 6월이 아니라 4월, 3월일 뿐이지. 예? 국민연금하고 똑같이 21년도 소득을 가지고 22년 4월부터 23년 3월까지 건강보험료를 내요. 그런데 건강보험료가 국민연금하고 다른 건 내가 22년을 다 채워서 일을 하면 실제 내가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이 나오잖아요. 이걸 가지고 계산한 건강보험 보험료랑 내가 그동안 냈던 거랑 정산을 해서 덜 냈으면 징수하고 더 냈으면 돌려주는 게 다르다. 즉 건강보험은 정산을 해요. 작년 소득 가지고 올 4월부터 보험료를 내는데 근데 내년 3월 돼서 정산해갖고 더 징수하거나 돌려주는 건 대부분 이제 그 다음 보험료에서 깎아주는 방식으로 보통 돌려주죠. 그래서 요거는 뭐냐? 매년 4월달 되면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더 많이 나가요. 왜냐하면 임금이 올라갔잖아요. 매년 보통은. 그러니까 실제로 정산을 해보면 그동안 들낸 보험료가 12달치씩 조금씩 쌓인 게 4월달 건강보험료에서 한꺼번에 때리니까 4월달 건강보험료가 많은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고용산재보험료도 마찬가지로 작년 걸 기준으로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보험료를 내는데 건강보험료가 똑같이 올해 내 실제 소득과 비교해서 정산해갖고 더 걷어들이거나 돌려주는 건 대부분 그 다음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것도 훅 올라가는 것들이 있을 수 있다. 워낙 보험료율이 작아서 그 규모는 크지 않죠. 고용보험은. 자,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국민연금은 작년 거 가지고 보험료를 낸다. 작년 거 가지고 올 7월부터 내년 6월까지. 건강보험, 고용보험은 작년 거 가지고
올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보험료를 냈는데 3월 달에 정산을 해서 돌려주거나 더 받아낸다. 그게 달라요. 정산이 없고 얘네들은 정산을 한다. 요게 다른 거예요. 자, 요게 이제 방금 말씀드린 거예요. 국민연금은 정산 절차가 없고 건강보험은 건강보험이랑 고용보험은 정산 절차가 있다. 그래서 추가 징수를 하거나 반환 또는 충당을 한다. 충당이라는 거 이제 앞으로 낼 보험료에 갖다 쓴다라는 얘기인 거죠. 자, 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에서 통합고지한다고 앞에 말씀드렸죠. 그렇죠? 네. 그래서 고지서가 오면 다음 달 10일까지 내는데 건설업은 좀 달라요. 건설과 벌목은. 이 경우는 옛날 방식. 올해 나갈 인건비를 처음에 계산해 놓은 다음에 미리 연초에 보험료를 다 내놓고 그리고 내년 3월에 정산하면서 연말까지 확정된 보수를 가지고 정산을 해서 1년치씩 이런 식으로 건설업에서는 그렇게 보험료를 관리를 해요. 이게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경우에 그래요. 건강보험이랑 국민연금에서는 이렇게 이제 매달 고지서가 나오는 방식으로 하고요. 보험료를 볼게요. 국민연금은 9% 자료 보시면 되죠. 요거를 노사가 반반씩. 건강보험은 7.847%인데 반반씩 3.92%. 이게 내년에는 847이 아니라 7.998로 는다. 요 숫자는 뭐냐면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합쳐서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이에요. 건강보험료가 올해 6.99, 내년에 7.09,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27%이기 때문에 요거를 다 반영하면 맨 윗줄에 있는 7.847 이렇게 나온다는 말씀인 거예요. 요거를 노사가 반반씩 낸다. 자료 보시면 되죠. 다음 고용보험료는 1.8%를 반반씩 0.9%씩 내는데 요거는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직업안정, 그리고 직업훈련 요 세 가지 사업 중에서 실업급여에 해당하는 것만 1.8%를 반반씩 0.9%로 내고 나머지 고용안정과 직업능력에 대한 보험료는 다 회사가 낸다. 이거는 사업의 종류에 따라서 보험료율이 달라요. 그래서 이 고용보험료는 회사가 내 월급에서 뛰는 것보다 거의 2배 정도 내는 회사도 있고 내 월급의 한 1.2% 정도 내는 회사가 있고 내 보험료보다 그런 회사가 있어요. 산재보험은 회사가 전액낸다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단 특수고용직은 내년 7월부터 노무제공자라는 말로 바꿔서 산재보험에서 부를 건데요. 네. 여기는 앞에 말씀드린 대로 특수고용직은 노동자라고 생각이 되지만 사업주의 성격도 있는 것 같다라고 대한민국 정부가 우기면서 아직까지도 보험료를 반반씩 부담시키고 있어요. 그리고 산재보험료 거둘 때 요 밑에 줄에 있는 거 있잖아요. 뭐 통근재해요율, 임금채권 부담료율, 성년피해 구제부담금 이런 것들도 같이 걷어요. 임금채권이 아까 그 회사가 도산하거나 파산했을 때 대신 주는 대지급금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게 임금채권 기금을 모아서 주는 거예요. 요 화면까지 말씀드리고 약 5분 정도 쉬었다가 진행하겠습니다. 지금 졸려 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서 제가 시작할 때 분명히 경고하고 시작했어요. 자, 두루두리 사회보험 아시죠? 소규모 사업장에서 80%까지 정부에서 보험료, 고용보험료하고 국민연금 요거 80%까지 지원해주는 거. 그죠? 10인 미만 사업장에서 230만원 미만일 때 고용보험과 국민연금의 80%까지 지원해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게 재작년부터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요게 들어갔어요. 신규 가입된 노동자에게만 적용하도록. 그래서 이제 요 신규 가입의 조건은 직전 1년 동안 고용보험 국민연금 취득 이력이 없는 노동자를 신규 가입 노동자라고 정했어요. 이게 해당되면은 내가 230만원 미만이고 내가 다니는 직장이
노동자가 10명이 안 되더라도 두루누리 지원을 받지 못해요. 네. 요게 이제 종종 상담이 오더라고요. 두루누리가 왜 안 되냐? 이게 신규 가입 노동자라는 조건이 생겨서 그래요. 요거를 3년 동안 지원해 준다라는 거죠. 고용보험에서 하는 사업은 실업급여, 직업안정, 고용안정, 그리고 이제 직업훈련, 직업능력개발 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중에 이제 실업급여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우리가 흔히 실업급여라고 부르는 게 구직급여예요. 아까 정확하게 표현하셨어요. 구직급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니까 실업자가 됐을 때 구직활동을 하면서 받는 돈이에요. 그죠? 구직활동을 해야 주지, 구직활동 안 하면 안 줘요. 그래서 구직급여예요. 그럼 실업급여에는 또 다른 뭐들이 있는데, 아마 요거 많이 알고 계실 거예요. 조기재취업수당. 그죠? 조기재취업수당은 내가 구직급여를 240일 받을 수 있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 남겨놓고, 즉 120일 이상 남겨놓고 일찍 재취업을 하면, 내가 만약에 240일 받을 수 있는데 100일 동안 받다가 재취업을 했다. 그럼 얼마가 남았냐면 140일 남았잖아요. 그러면 그 남아있는 거를 새로 들어간 직장에서 1년 이상 계속 근속을 하면 그때 1년 되는 시점에 고용보험에서 남아있는 140일치의 절반 70일치를 목돈으로 주는 게 조기재취수당이에요. 근데 억울한 경우 제 처가 어린이집 보육교사인데 중간에 원장이 바뀌었어. 받을 수 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네. 억울할 것 같았는데 억울하지 않았어요. 네. 경비 일을 하시는데 중간에 요육회사가 바뀌었어요. 받을 수 있어요. 네. 근데 그 외에 직장을 옮기면 직장을 옮기는 이유 중에 왕따를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성희롱을 당하고 다양한 이유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에 대한 사정을 참작해주는 건 아직 제도적으로 없어요. 네. 자, 그리고 직업능력개발수당, 직장을 구직활동하다가 다른 멀리까지 구직활동하러 다니는 거, 직장 옮기려고 다른 데로 이사 갈 때 지원해주는 거, 이런 것도 있더라. 기억해 주셨다가 자세한 거는 고용센터에 물어보세요. 저희는 고용센터 직원이 아니라서 자세하게 들어가면 잘 몰라요. 오늘 앞에 말씀드린 사대보험도 이따가 질문하실 때 자세하게 물어보시면 제가 답을 못 드려요. 네. 저도 공부해서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훈련 받느라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 그 천재지명 같은 사정이 있을 때 구직급여를 더 연장해서 주는 방법도 있고, 요거는 뭐냐면 구직 활동을 해야 구직급여가 나오는데, 내가 맹장 수술을 하느라고 구직 활동을 못해요. 그럼 맹장 수술을 하는 동안, 입원하는 동안 이 구직급여가 끊기게 되잖아요. 그때 내가 상병급여 신청을 하면 똑같은 금액으로 이름만 구직급여에서 상병급여로 바꿔서 돈을 줘요. 구직 활동을 안 해도. 그러니까 맹장 수술, 임신, 출산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사례예요.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통틀어서 실업급여라고 하고, 그 중에 우리는 주로 이제 구직급여에 대해서 많이들 관심을 가지시죠. 조기재취수당 말고도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다는 걸 알아두시면 궁금하실 때 찾아서 살펴보고 물어보실 수 있는 거다라는 거죠. 구직급여를 받는 조건은 일단 6에 맞춰줘야 돼요. 18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납부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주 5일 출근하는 노동자가 일주일 동안 요 180일을 피보험 단위기간이라고 하거든요. 주 5일 일하는 노동자의 일주일 피보험 단위기간은 6일이겠어요? 7일이겠어요? 7일이요. 6일? 제가 상품을 준비하지 못했지만 6일입니다. 네. 유급 처리하는 날도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주유, 그죠? 그러니까 내가 유급으로
일을 하거나 유급으로 쉰 날에 대해서는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180일 동안 고용보험료를 냈어야 된다고 말씀드리지만 회사에서 안 내는 경우는 피보험 자격 청구해갖고 소급해서 가입시킬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려면은 어떤 날에 대해서 얼마의 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근거가 되는 날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바로 이 피보험 단위기간이라는 얘기예요. 그게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고용보험료를 징수할 수 있는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된다. 그래서 180일이라면 보통 6개월 생각하시지만 6개월로는 부족해요. 대부분 주 5일 근무하시는 경우에. 그죠? 그래서 1년이 52주예요. 52주인데 그러면 52일에 무급휴일이 있는 경우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예. 그걸 빼고 생각하시면 180일을 넘기려면 한 7개월 반 정도 다니셔야 되더라는 얘기인 거죠. 예. 보통의 주 5일째 근무하시는 경우 말씀드립니다. 이게 맞춰져야 받을 자격이 있고, 이거는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출산휴가급여, 육아휴직급여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자격 조건이에요. 다음, 사유가 중요해요. 비자발적인 사유로 그만둘 것. 그리고 구직활동을 해야 돈을 준다. 구직활동 안 하는 기간에는 돈 안 준다. 그래서 아파서 구직활동 못할 땐 상병급여 신청하셔라. 방금 말씀드린 거죠. 그렇죠? 그럼 이름만 바꿔서 상병급여로 준다. 방금 전에 설명드린 거 그림으로 표현해 놓은 거니까 나중에 자료 보시고요. 내가 사표를 냈어요. 그럼 구직급여 못 받나요? 네. 자발적인 경우는 못 받습니다. 하지만 다음에 정당한 사유가 되면 내가 사표를 냈지만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아시는 얘기. 크게 이렇게 6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봤어요. 6가지 유형인데 그 중에 첫 번째로 임금체를 법 위반한 거예요. 그쵸? 최저임금 위반도 법 위반. 일주일에 12시간 연장 근무 위반한 것도 법 위반이에요. 우리 흔히 주 52시간제 얘기하잖아요. 주 52시간제는 다른 표현이 아니에요. 주 40시간이 법정 기준이고 법정 기준 플러스 연장이 12시간 한도다. 그래서 우리가 편하게 52시간제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12시간 연장 근무 한도를 넘어갔던 것도 법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평균임금 70% 휴업수당 줘야 되는데 이거 밑으로 준 것도 법 위반. 이런 경우에 실업 내가 사표를 냈어도 이거는 나 월급 못 받아서 못 다니겠다고 사표 낸 거잖아요. 이거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는 거죠. 너무 장시간 노동을 시켜가지고 나 못 다니겠다 힘들어서 사표 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비자발적인 이직이라는 거예요. 근데 조건은 그만두기 전 1년 동안 적어도 2달 이상. 이 조건이 맞춰져야 돼요. 요게 좀 까다롭더라고요, 실무적으로는. 네. 그 밖에 차별, 성희롱, 성폭력, 괴롭힘, 그리고 이 사업 자체가 범죄, 사기 이런 사업일 때 난 양심에 찔려서 더 이상 못하겠어 사표내. 이것도 비자발적인 이직이다라는 거예요. 다음, 회사가 이사 가거나 내가 부득이 가족과 같이 살기 위해서 내가 이사 가거나 아니 회사에서 나를 멀리 전근 보냈거나 아무튼 그래서 통근거리가 왕복 3시간 이상이 되는 경우로 멀어졌을 때에도 내가 힘들어서 못 다니겠어요 라고 사표를 내도 비자발적인 이직인 거다라는 거예요. 자, 아플 때 임신, 출산, 육아, 병역 그리고 가족을 돌봐야 할 때 휴직을 써야 되는데 회사에서 바쁜데 무슨 얻어주기를 휴직이야 못 써. 그럴 거면 그만둬 해서 사표를 낸 것도 비자발적인 이직이다라는 거예요. 자, 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의 경우에는 물론 이제 남녀고용평등법 지난주에 공부하셨던 것 기준으로 이걸 허락하지 않았다는 걸 유급정에다 신고함으로써 압박해서 휴가를 받아낼 수도 있고, 이제 아니면은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뭐 이런 것도 안 해주는 회사 그만둬야지 뭐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고민은 좀 생각을 해보실 수도 있죠. 저 같으면 신고도 하고 이것도 하고 뭐 그럴 것 같긴 해요.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사유가 해당되는지 고용보험에서 조사를 하겠죠. 그죠? 근데 본인이 아파서 휴직을 써야 되는데 휴직을 허락받지 못한 경우에는 좀 나름대로 조사가 좀 세팅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프다
바쁘다는 걸 일단 진단서를 통해서 확인시켜줘야 돼요. 근데 제가 10월 31일까지 근무하고 아파서 사표를 내고 11월 1일부터 출근 안 한 다음에 11월 1일날 바로 병원 가서 검사받고 진단을 받아서 이 진단서 가지고 고용보험센터 갔더니 인정 안 해줘요. 하루라도 지나면 재직 중에 받은 진단 살아야 돼요. 그래야 재직 중에 아픈데 휴직을 못 썼다라는 게 확인이 돼야 돼요. 그만둔 다음날 병원 가 실제로는 회사 다니면서 병원 잘 못 가시잖아요. 시간 못 내시잖아요. 병원 가려고 그만두신 건데, 근데 또 인정을 안 하죠. 그리고, 얼마 이상의 요양기간이 있어야 된다. 13주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천 고용센터 전화 보면. 13주 이상의 요양기간이 필요하다라는 소견서도 들고 와라. 그리고 사업주가 이 휴직을 허락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었다라는 걸 이렇게 써줘야 된다. 사업주 확인서가 필요하다. 이런 것들이 좀 세팅이 돼 있어요. 요건 이제 사유가, 요렇게 이제, 구직급여 신청하는 사유가 있기 때문에. 근데 이런 경우는, 실제로 요런 것 때문에 그만뒀을 때 구직 활동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네. 그래서 구직 활동할 때 구직급여가 나와요. 어느 정도 치료받고, 어느 정도 가족돌봄하고, 이후에 구직 활동을 할 때 돈이 나와요. 자, 중대재해. 내가 일하는 사업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했거나 3개월 이상 부상으로 요양이 필요한 사람이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했거나 한꺼번에 10명 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발생했을 경우를 중대재해라고 부르거든요. 이런 거 다 외우고 있어요. 아무도 안 있으시죠. 고맙습니다. 아무튼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회사에서 이 중대재해 발생 원인에 대한 시정을 하지 않았을 때 나 위험해서 다칠까봐 겁나서 못 다니겠다는 것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본다라는 거고, 그리고 노동조건이 원래 일반적으로 적용되던 노동조건보다 현저히 낮아졌을 때에도 난 이거 열받아서 못 다니겠다. 이것도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보겠다. 다만 이것도 1년에 2달 이상 조건이 붙고요. 그 밖에 대량 감원, 권고사직, 희망퇴직 기타 등등 우리가 보통 많이 사용되는 요것들이 사표를 냈지만 비자발적인 회사로 인정되는 사유들이다라는 거죠. 잔업이 줄어서 임금이 적어졌습니다. 이럴 때 실업급여를 받을 텐데, 방금 전에 내가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노동조건이 현저하게 낮아졌을 때 내가 더 이상 못 다니겠다 하는 경우 비자발적인 이직으로 인정된다고 말씀드렸죠. 요게 거기에 해당되느냐의 문제예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1년 2개월, 1년 동안 2달 이상 일반적인 노동조건이 20% 이상 낮아졌을 때는 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임금이 줄었을 경우에는 단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거예요. 실수령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시급이 15,000원이었다가 시급이 10,000원으로 깎이는 거는 여기에 해당이 돼요. 근데 그대로 시급이 15,000원인데 잔업이 10시간이었다가 잔업이 5시간으로 줄었다. 이거는 해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아파서 더 일 못하게 됐습니다. 이래서 사표 썼을 때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퇴직 전에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퇴직 시점에는 13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하다면 별도의 흡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사업주가 이 사업주 확인서 양식이 있어요. 고용센터 가면은 회사에 취업 규칙이 있으니까 어떤 휴직에 관련된 규정이 있습니까? 물어봐요. 그럼 있다 없다 체크할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취업 10명 이상 사업장에 취업 규칙이 있으면 거기에 휴직 관련 규정은 보통 있어요. 그럼 있다. 그러면은 있는데 왜 휴직 안 쓰고 왜 사표를 썼냐? 왜 사표를 쓰게 했냐? 라고 회사에서 적어주는 칸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그 이유를 써야 되는 거죠. 사람이 부족하고 어쩌고저쩌고 이런 걸 써야 이제 실업급여를 준다라는 거니까 이제 이 실업급여 제도가 회사에 좀 협조를 받아야 되는 면들이 꽤 많아요. 근데 협조를 받지 못하면 일단 불승인 될 거고요. 그러면 심사청구 절차를 거쳐서 받아야 돼요. 그러면은 회사가
협조를 안 해주고 회사한테 구질구질하게 굴기 싫으면 증거를 남겨야 되겠죠. 녹음 좀 하시고 일기 좀 쓰시고. 일기라는 거는 왜 필요하냐면 기억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몇 날 며칠 누구랑 있는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있었고 구체적으로 진술을 하면 그런 사실이 있었냐 없었냐가 조사가 돼요. 근데 내가 해달라고 했는데 무조건 안 돼 이런 식으로 말해버리면 조사가 진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일기를 써서 구체적으로 진술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고요. 녹음은 내 대화가 들어간 녹음은 도청이 아닌 거 아시죠? 네, 그러니까 나의 문제에 내 대화가 들어간 녹음을 사용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심사청구 절차를 거치실 수 있어요. 자, 구직급여는 50세를 기준으로 받는 기간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그동안 고용보험에 가입해 있는 기간을 기준으로 또 달라져요. 나이는 50세 기준, 그리고 고용보험에 가입한 기간. 그래서 50세가 넘거나 장애인은 최장 270일, 50세 미만일 때는 최장 240일. 고용보험에 쭉 가입을 했는데 그동안 구직급여를 받은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구직급여를 한번 받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다시 제로로 세팅돼요. 다시 처음부터. 이거 아까 앞에서 보셨던 180이라고 다른 거예요. 180일은 내가 현재 시점에 1년 6개월 동안 180일 이상 고용보험료를 내는 문제고, 요거는 내가 실제로 받는 구직급여가 얼마큼이냐, 며칠까지 받을 수 있냐는 내가 그동안 고용보험에 쭉 가입해온 실적을 가지고 주는 거예요. 근데 구직급여를 한 번 받으면 이게 다시 제로로 세팅된다. 하루를 받으셨더라도 제로로 세팅돼요. 그래서 뒤에 보시면은 그것들을 보완하는 제도들이 있어요. 구직급여 금액은 밑에 자료 보시면 됩니다. 상한선, 하한선 보시면 되고요. 언제까지 신청해야 되나요? 1년 안에 신청하셔야 돼요. 1년 안에. 그런데 내가 구직급여를 180일을 받을 수 있는데 내가 이래저래 하다가 까먹고 180일을 받을 수 있으면 대략 6개월이잖아요. 근데 이래저래 하다가 까먹고 그만두고 8개월 만에 신청을 했어요. 그러면 나는 4개월밖에 못 받아요. 1년 안에 신청해야 된다는 건 내가 받을 날짜 수가 이만큼 있더라도 1년이 되는 때까지만 준다는 얘기예요. 다만 이런 질병, 임신, 출산 등의 사유로 연장 신청을 하면 이 사유에 해당하는 기간은 1년 범위 안에서 날짜 카운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이 기간을 빼고 1년을 따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늘어나는 효과가 있죠. 산재도 마찬가지예요. 산재도 여기에 들어가요. 질병, 임신, 출산, 산재 등의 경우에 수급기간 연장 최대 4년까지 가능합니다. 자, 회사에서 사대보험 가입하지 않았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피보험 자격 확인 청구 말씀드렸죠. 어디 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로복지공단 가시는 거예요. 사업장 관할하는. 예. 요거 월급으로 통장으로 월급 받은 경우에 요거 꼭 통장 정리해서 아니면 은행에서 그 거래 내역 뽑아서 가져가시고요. 신분증이랑. 자, 실업급여를 받다가 알바했는데 부정수급인가요? 부정수급인데요. 요거를 그러니까 실업급여가 이제 나중에 구직활동을 하고 나중에 돈이 들어오잖아요. 그 전에 나 알바했어요라고 신고하면 돼요. 그럼 그 날짜를 빼고 줘요. 그러니까 내가 실업급여를 120일을 받아요. 근데 중간에 열흘을 알바를 했어요. 그럼 난 실업급여를 110일치만 받는다는 얘기예요. 중간에 알바를 했으면 알바 소득을 받고 그 기간에 대해서는 아예 실업급여를 안 주는 거예요. 그 나머지 날짜 수만큼 실업급여를 줘요. 자, 그런데 이 알바가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취업으로 본다는 거죠. 아까 고용보험은 60시간 미만이면 적용 대상이 아니었잖아요. 그죠? 60시간이 넘어가면 적용 대상이 되기 때문에 취업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일용직으로 일했을 때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상용직, 월급 받는 사람들만 실업급여를 받는 거냐라는 질문인 거죠.
당연히 받을 수 있는 거고요.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일용직으로 여기서 말하는 일용직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한 달 이내에 고용된 사람 이거 아니에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당 기준의 일용직 그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는 한 달 동안 일용직으로 일한 날이 절반이 안 되면 일용직인데 실업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보통의 일용직은 보통 주 5일제 많이 하니까 평균적으로 월 평균 22일이거든요. 근데 그걸 11일 이렇게 하지 않고 10일 미만으로 일용직 일을 했을 때 한 달에 그럼 실업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건설 노동자는 사실 요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보통 30일인데 그 중에 절반 15일 하지 않고 이제 14일 연속해서 14일 연달아서 건설 일을 못 나갔으면 실업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용직 노동자가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는 건설 노동자는 연달아서 14일 동안 일이 없었을 때, 건설 노동자가 아닌 다른 일용직의 경우에는 한 달에 10일 밑으로 일했을 때, 그때 실업급여를 받는다. 그러면 내가 월급 받는 상용직이었는데 내가 여기서 기분 나빠서 사표 내고 나왔어요. 근데 실업급여를 받고 싶어. 그래서 일당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일부러 일을 찔러가 열흘 밑으로.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을 놈들이 있을 거다라고 고용보험에서 의심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런 조건을 달아놨어요. 일용직으로 적어도 90일 이상 일한 사람들한테만 이걸 적용해요. 그러니까 그만두기 전, 요 실업 상태로 보겠다라고 하기 전 18개월, 1년 6개월 중에 일용직으로 90일 이상 일한 진짜 일용직 중에서 건설 노동자는 연달아 14일, 그 밖에 일용직 노동자는 한 달에 10일 밑으로 일했을 때 실업 상태로 보겠다라는 거죠. 자, 권고사직을 당했는데 회사에서 이직 확인서라는 걸 이게 들어가야, 그러니까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판단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퇴사하면은 상실신고를 하잖아요. 상실신고를 하면서 상실신고하면은 실업급여, 구직급여가 문제가 되니까 왜 그만뒀어요? 라는 이유를 적은 이직 확인서를 붙여서 내야 돼요. 근데 요거를 얘네가 가라로 쓴 거죠. 허위로. 이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허위 기재는 과태료 처분 대상이에요. 문제는 허위냐 아니냐를 어떻게 증명할 거냐가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죠. 일기 쓰시고 녹음하시고. 네. 자, 요번엔 아예 회사가 이직신고 자체를 안 해요. 뭐 귀찮아서 안 하든 내가 꼴보기 싫어서 안 하든 안 해요. 그럴 땐 어떻게 하느냐? 원래 다음달 15일까지 내야 된다고 앞에서 처음에 보셨죠, 그쵸? 네. 노동자가 회사한테 이직 확인서를 달라고 청구할 수 있어요. 이직 확인서 청구서라고 해서 회사에 내면 나한테 줘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안 주잖아요? 노동청에 신고해요. 그럼 과태료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이직 확인서 관련해서는 달라고 했는데 안 준 거 과태료. 줬는데 허위 기재한 거 과태료. 아시겠죠? 다음, 해고당했는데 나는 이 회사를 그만둘 생각이 없고 다시 복직해서 일을 하고 싶다. 근데 해고당해서 내가 복직해서 일을 하려고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했는데 이게 보통 처리 기간이 빨라야 3개월이거든요. 3달 동안 내가 뭐 먹고 사느냐, 실업급여 받을 수 없느냐 라는 질문이에요. 근데 실업급여는, 구직급여는 내가 그만두고 다른 직장을 구하러 다닐 때 주는 돈이잖아요. 이럴 경우에는, 근데 이 경우는 복직하겠다는 거니까 뭔가 취지가 다르죠. 이럴 경우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하면 그 노동위원회에서 그 접수증을 줄 거잖아요. 또는 그 접수하고 한 일주일 기다리면 집으로 통지서가 와요. 접수됐습니다. 이 통지서를 들고 고용센터를 가서 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나 원직 복직하겠다라는 구제 신청을 넣습니다라는 통지서를 갖고 고용센터를 가서 구직급여 신청을 하면 각서를 쓰게 해요.
어떤 각서냐? 구직급여 줄 건데 복직하면 뱉어내겠습니다. 라는 각서를 쓰게 해요. 그리고 구직급여를 주고 대신에 구직활동을 안 해도 구직급여를 줘요. 왜냐면 이 사람 복직할 사람이니까 구직활동이 필요가 없어요. 근데 복직하면 나는 반드시 받은 걸 다 돌려줘야 돼요. 근데 복직할 때 복직만 시키고 돈을 안 받고 복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간혹. 원래는 해고기간의 임금까지 줘라 이렇게 명령을 하는데 중간에 합의해서 복직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복직을 하면 실업급여는 원인 무효가 되기 때문에 돌려줘야 돼요. 실업이 없어진 거잖아요. 네. 내가 돈을 받는 건 내가 소송을 해서 받든가 뭐 해야 되는 거고. 네. 그런데 반대로 복직하겠다고 구제 신청을 넣었지만 복직은 하지 않고 합의금만 받고 다 그만두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는 계속 받을 수 있어요. 실업급여를. 돌려주지 않고. 네. 그리고 근데 이게 모든 해고의 경우에 적용되는 건 아니고 맨 윗줄에 있는 거 있잖아요. 형사처벌 대상이거나 장기간 부당결근을 했거나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 해고됐을 때에는 그때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넣었더라도 구직급여를 주지 않는다더라. 아까 그 중간에 알바했을 경우에는 월평균 60시간 미치면 이제 사전에 신고를 하면 그 날짜 수만큼 빼고 실업급여 받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렇죠? 요번에는 아예 재취업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실업급여가 끝나요. 구직급여가 끝나요. 근데 내가 여기 다니다 보니까 여기 영 아니야. 너무 회사가 형편없어. 그래서 다시 사표를 내고 나왔어요. 또는 뭐 거기서 해고가 됐을 수도 있고 공고사직을 당했을 수도 있어요. 사유가 어쨌든 아무튼 그만두게 됐어요. 회사가 망했을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럴 경우에 해당하는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인데 내가 이제 예를 들어서 구직급여를 240일을 받을 수 있었는데 100일치를 받다가 여기에 새로 취업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50일을 2달을 다녔어요. 60일을. 2달을 다녔는데 영 아니야. 월급도 제때 안 주고. 그래서 여기를 그만뒀어요. 그러면 이 240일 중에서 160일이 지났잖아요. 그죠? 그러면 나머지 80일이 있죠. 여기에 대해서는 구직급여를 다시 받을 수 있어요. 재실업 신고라는 걸 해서. 그러니까 월평균 60시간이 넘어가도 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때는 다시 그만둔 게 공고사직이냐 자발적 사직이냐 이거 안 따져요. 아무튼 남아있는 기간이 있으면 남아있는 기간에 대해서 실업급여를 준다는 거예요. 대신에 여기서 일하느라고 실업급여 못 받은 기간을 더 연장해서 주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그냥 내가 받은 기간, 일한 기간 다 빼고 남아있는 기간만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재실업 신고는 7일 안에 신고하는 거고요. 이게 늦어질수록 내가 받는 날짜 수가 줄어드는 거예요. 네. 자, 65세가 지나서 나는 계속 같은 아파트에서 경비를 하는데 내가 지금 65세 생일이 지나고 66세가 됐는데 용역업체가 바뀌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죠. 고용보험은 65세가 되기 전에 들어간 직장에서 계속 일을 하다가 중간에 65세가 지나서 그만두고 다시 들어간 직장부터는 적용하지 않는다. 말씀드렸죠. 지금 이렇게 업체가 바뀌어버리면 이 새로운 용역업체에 입사하게 돼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노동자는, 경비 노동자는 자기 의지와 상관없이 실업급여도 못 받고, 그죠? 그냥 여기서 끝나버리게 되는데, 이게 전에는 그렇게 처리를 했는데, 이게 하도 문제가 많아서, 대략 한 5년, 6년 된 것 같아요. 바뀐 지. 4, 5년 된 것 같아요. 원래는 65세가 지나서 새로 취업할 때부터 고용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한 4, 5년 전부터는 직장을 옮겼더라도 중간에 단절이 없으면 계속 고용된 걸로 봐서 계속 고용보험료를 띄고 여기서 진짜로 그만뒀을 때 그때 실업급여 여부를 판단이 해요. 근데 계속 근무한다라는 거는 내가 화요일까지 용역업체랑 수요일부터 용역업체가 다른 경우는 계속 단절 없이 일한 거죠. 그렇죠? 근데 내가 이제 주 5일째 일을 하는데 금요일까지 출근하고
토요일, 일요일 건너뛰고 월요일부터 다른 업체 소속으로 출근을 해요. 같은 일을 같은 장소에서 하지만 예? 이럴 경우에 예. 예, 요거 주말이나 법정 고용일을 빼고 단절 없이. 그러니까 이 경우는 단절 없이 계속 일한 거예요, 그죠? 자, 이제 마지막 주제. 요거는 간단히 소개해드리는 거니까. 지금 그 특수고용직이라는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써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제 비정규직하면 예전에는 주로 이제 기간제 계약직이 비정규직 이렇게 많이 논의가 됐어요. 예전이라고 하면 90년대 초반을 얘기해요. 한 30여 년 전 얘기예요. 그러다가 IMF가 지나고 많은 사람들이 정리해고가 되고 비정규직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면서 그때부터 간접고용이 문제가 됐어요. 간접고용이라는 건 원하청 관계를 말해요. 원하청, 진짜 원하청 말고 불법 파견, 위장도급 이런 거요. 그러니까 내가 일하는 데는 여기인데 월급 주는 애는 쟤고 나한테 일 시키는 진짜 사장은 얘고 이런 간접고용. 네. 기간제, 간접고용 이런 게 문제가 되다가 최근 10여 년 사이에 정말로 많이 문제가 되는 비정규직의 유형이 특수고용이에요. 이 특수고용은 우리가 택배 일하는 사람들을 노동자로 불러요? 사업주로 불러요, 보통? 택배 사업주 이렇게 약간 어감이 이상하죠. 택배 노동자 이렇게들 많이 부르시죠. 특수고용 노동자 우리 이렇게 많이 불러요. 특수고용 사업주 이렇게 부르는 일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봤을 땐 당연히 노동자예요. 그런데 계약서를 용역계약, 도급계약 이런 식으로 쓰면서 우리는 보통 시간 단위로 임금을 많이 받잖아요. 시급, 일당, 월급, 연봉, 그죠? 그런데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실적 단위로 돈을 받아요. 이거 배달 몇 건 하면, 이거 요 오더를 몇 건 처리해주면, 이런 식의 이제 실적 단위로 받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노동자들도 실적 단위로 받아요. 인센티브 성과급 받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돈을 받고 플러스 알파로 실적 단위로 받는 경우들이 많은데 오로지 실적 단위로만 돈을 받으니까 출퇴근 시간, 어디서 일하는지, 직장이 어딘지 이런 개념들이 경계가 애매해요. 사실은 퀵, 택배, 이 노동자들은 나의 직장은 이 단말기라고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얘가 나의 직장이야. 이 안에 나의 모든 업무 지시, 이런 것들이 다 들어있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의 이 대한민국 사회의 관념은 그걸 못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사업주로서의 재량권은 별로 없으면서도, 형식적으로 노동자인 게 누가 봐도 뻔하지만, 대한민국은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한테 노동자라고 딱 도장 찍어주질 않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법 개정을 계속 우리 민주노총이 요구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어쨌거나 이들을 노동자로 인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산재 보상, 안전보건, 중대재해 이쪽에서는 포함시켜주고 있어요. 일단 사람이 죽고 사는 문제니까. 그러고 추가로 최근에 계속 논의된 게 전국민 고용보험하면서 실업급여 쪽으로 특수고용 노동자들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되면서 여기에서 이 특수고용 노동자들을 노무제공자, 노동자라고 부르지 않고 노무제공자라고 부르게 된 거예요.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크게 이제 세 가지 유형인데 자영업자, 그리고 예술인, 그리고 특수고용 노무제공자 이렇게 세 가지 유형 말씀드릴 거고요.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조건은 50명 미만의 노동자를 사용한 사업주나 가정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개인이 하는 장기요양기관 원장들도 이 사람들도 고용보험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내에 구직급여를 받은 경력이 있으면은 자영업자가 가입할 수 없습니다. 자, 보통은 1년 반 중에 180일 이상, 그쵸? 근데 자영업자는 1년 반이 아니라 2년 중에 1년 이상 고용보험을 가입한 다음에 자영업을 폐업했을 때 준다라는 거고요. 일할 능력과 의사가 있어야 될 것, 그리고 수급 제한 사유가 없을 것, 구직 활동을 할 것, 이것들은 앞에서 보신 것과
거의 비슷한데요. 수급제약공차 사유는 요런 거. 네? 우리가 이제 구직급여를 받을 수 없는 자발적인 사직 못 받잖아요. 범죄와 관련된 거 못 받잖아요. 그런 것들이죠. 네. 자, 예술인이요. 예술인의 경우에도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근데 65세 기준은 보통의 노동자와 같아요. 65세 기준으로 보통의 노동자와 같이 65세 지나서 새로 예술 계약을 한 경우에는 고용보험 가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월평균 소득이 50만원 미만은 이거는 너무 적어서 보험료를 부과할 수도 없는 경우. 그래서 고용보험을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합산소득이 50만원이 넘으면 예술인에 대해서 고용보험료를 띱니다. 합산소득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앞에서 고용보험은 이중가입을 한다 안 한다. 이중적용을 한다. 건강보험, 국민연금은 다 각각 보험료 푼다고 했잖아요. 고용보험은 주된 사업장에서만 보험료 푼다고 했잖아요. 예술인은 합산소득 기준으로 보험료를 띈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술인이 하나의 예술 활동에만 하지 않고 이쪽에서도 만화 그리고 저쪽에서도 만화 그리고 여기 월미도에서도 공연하고 일산 가서도 공연하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다 더해서 월평균 50이 넘으면 고용보험 적용된다. 그럼 누가 보험료 내냐? 이 예술인들한테 공연하라고 그림 그리라고 시킨 사업주가 보험료를 내는데 그게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발주한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이 사업주가 된다. 자, 고용보험료는 1.4%를 반반씩 내고요. 그리고 사업소득에서 비과세 소득과 경비를 빼요. 이게 사업자의 성격을 인정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앞에서 50만 원은 고용보험을 적용할 거냐 말 거냐의 기준이고 이거는 여기서 나오는 80만 원은 보험료를 떼는 여기 이제 1.4%를 적용하는 최저선이 80만 원이다라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80만 원에 1.4%에 해당하는 보험료면은 대충 8천만 9천 원 정도 되겠네요. 그게 이제 가장 낮은 보험료에 해당된다라는 거죠. 이제 반반 내겠죠, 그거를. 그리고 아까 두루누리처럼 노동자가 10명 미만 사업이고 월평균 보수가 230 미만인 예술인 경우에는 3년 동안 80%의 고용보험료 지원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10명 미만의 노동자라는 건 이 고용보험료를 내는 사업주에게 고용되어 있는 노동자가 10명 미만이라는 거예요. 네, 노동자가. 예술인 빼고. 예술인은 지금 노동자로 인정 안 하겠다라는 거잖아요. 별도로 적용해 주겠다라는 거잖아요. 예술인 빼고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되는 사람이 10명 미만인 회사에, 즉 공연기획사에 직원이 10명 미만이라는 얘기예요. 10명 미만인 공연기획사에 이 무용수가 계약을 했고 그 무용수가 받는 돈이 230만 원 미만이고 합산소득이 그러면은 80%까지 고용보험료를 지원해 준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자, 자격은 아까 자영업자랑 또 다르죠. 자영업자는 2년 중에 1년이었는데 예술인은 24개월 중에 9개월 그리고 일할 의사와 능력 3달 이상 예술인으로. 이건 3달 이상 예술인으로 고용보험료를 냈어야 된다. 이건 앞에서 일용직 얘기할 때 나왔던 거랑 비슷하죠. 그렇죠? 지금 막 헷갈리고들 계세요, 지금. 네, 자료 보시면 돼요. 외우실 필요 없어요. 그리고, 자, 보통 노동자들이 구직급여를 받는 건 비자발적인 이직인데 예술인들의 비자발적인 이직 사유는 소득이 20% 이상 줄었을 때, 그리고 한 달 동안 10일 또는 14일, 10일 미만으로 일했을 때 또는 14일 이상 연속 예술 활동이 없었을 때, 요거 앞에서 보셨던 일용직 노동자랑 비슷한 개념이죠, 그렇죠? 그리고 수급 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을 때, 뭐 범죄, 자발적인 거, 뭐 이런 거 빼고, 그리고 상한선은 보통 노동자의 구직급여 상한선과 같습니다. 노무제공자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특수 고용 노동자를 말하고요. 그것을 조금 더 개념을 넓히는 과정에서 노무제공자라는 표현을 썼다. 이렇게 이해하셔도 좋습니다. 17개 직종을 나열하고 있고요. 65세 기준은 계속 마찬가지로 나오고요. 아까 예술인은 합산소득 80만 원이었는데
노무제공자는 합산소득, 아까 예술인은 합산소득 50만 원이었는데 노무제공자는 합산소득 80만 원으로 기준이 바뀌었고요. 보험료는 아까 예술인은 1.4%였는데 노무제공자는 1.6% 반반씩 나눠내고, 일해서 번 소득에서 비과세랑 경비를 뺀다. 아까 예술인은 요 1.6%를 곱하는 게 가장 낮은 게 80만 원인데 노무제공자는 1.6%를 곱하는 게 가장 낮은 게 133만 원이다. 요것도 두루누리 지원처럼 이 노무제공자, 택배회사에 일하는 직원이 10명 미만이고 특수고용직인 택배 노동자가 220만 원 미만으로 벌 때 80%까지 지원해주는 게 있다라는 거고요. 실업급여는 12개월 중에 24개월 중에 12개월. 요게 이제 자영업자, 예술인, 노무제공자 다 기준이 조금씩 달라요. 외우실 필요는 없고 자료 보시면 돼요. 그리고 3개월 이상 노무제공자로 일했을 것, 즉 고용보험료를 냈을 것. 요것도 일용직에 적용하는 기준을 가져온 거고요. 어떤 걸 비자발적 이직으로 볼 거냐? 1개월 동안 10일 미만 또는 14일 이상 연속. 요것도 일용직에서 적용되는 것과 같죠. 그리고 수급자격제한서에 해당하지 않을 것. 그리고 상한선은 66,000원. 동일합니다. 이중자격 취득. 자, 노동자가 노동자로서 고용보험에 들면서 동시에 예술인으로서 고용보험에 드는 거 가능해요. 이 화면은 요즘 워낙 투잡이 많으니까 보여드리는 거예요. 네. 노동자가 예술인과 동시에 노무제공자로, 그러니까 무대에서, 웹툰 만화도 그리고 월미도 해서 무용도 하고 낮에는 편의점에서 알바하고 다 고용보험에 가입이 된다는 얘기예요. 각각 보험료가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두 개의 노동자로서 편의점 알바랑 찜질방 알바랑 월미도 무용수랑 요거는 안 된다. 왜냐면은 노동자는 둘 중에 하나, 주된 사업장 기준으로만 적용된다라는 얘기고요. 마지막 화면입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여기에 나와 있는 대상들이 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분들이고요. 고용센터를 방문하시거나 국민취업지원이라고 인터넷에서 검색하시면 홈페이지가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신청을 할 수 있는데 두 가지 유형의 지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2번 유형을 먼저 보시면 취업활동 비용과 취업지원 서비스, 고용센터에서 하는 것과 비슷한 서비스죠. 그렇죠? 일정한 비용과 교통비 정도 주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알선을 해준다라는 거예요. 요거는 모두가 신청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1번 유형은 수당을 주면서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최대 이제 300만 원 되겠죠. 6개월 동안 50만 원씩 주면서 알선도 해주고 뭐 각종의 뭐 이러저러한 지원을 해주고, 물론 이 가로 안에 있는 거는 제한되는 사람이에요. 기초수급자는 이중 안 되고 뭐 실업급여를 받았던 사람 안 해주고 뭐 이런 제한이 있지만, 이 수당을 주면서 알선 서비스까지 해주는 경우는 요 경우 중에서 제한되는 사람들이 있다. 요거는 이제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도 소개해드리는 목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예. 지금 그 4대 보험, 그리고 실업급여, 그리고 노무제공자, 예술인, 자영업체, 실업급여, 국민취업제도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에 1, 2, 3강보다 조금 길어졌고요. 저기요. 네. 지금 그거는 기초생활 수급자로 해가지고 한 달에 한 50만 원 받는데, 이거 갖고 안 돼갈 때 아직 일을 해야 되는데, 취업을 해야 되는데, 신청하면은 굳이 투키수당 50만 원을 그 사람이 받을 수가 있나요? 제가 그러니까 요 분들이 1유형 또는 2유형의 대상자인데, 2유형은 모두 대상자고 1유형은 어떤 유형은 적용이 안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거까지는 솔직히 공부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요 홈페이지 들어가면 다 내용이 나와 있긴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렇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시간이 늦어져서 질문은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받는 걸로 하고요.
없으셨으면 좋겠다는 개인적인 바람이 좀 있고요. 지난 4주 동안 저희 시민강제에 참여해 주셔서 너무 고맙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